자, 그런데 80년도에 이들 그 민주화 운동을 탄생시킨 그 계기가 됐던 움직임이 바로 이 강원도 지역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른바 사북항쟁이라고 합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에 정선 사북강업소의 강부들이 회사와 어용노조의 행포에 항거했던 파업 시위입니다. 네. 당시에 신군부가 강부들을 폭도로 몰아서 불법 구금과 갖은 고문을 한 사건인데 이 농성장 안에 광부를 가장한 사북경찰이 속된 표현으로 뿌락치라고 그러죠. 이거 사북항쟁도 있네요, 이 안에 보니까. 그렇죠. 네. 사북항쟁도 있네요. 사북경찰이. 사북경찰이 들어갔다가 발각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북경찰을 막아서는 광부들을 차로 치고 달아나면서 광부들을 극도로 흥분하게 만들었고요. 사북지사와 회사를 광부들이 점거하고 무력 시위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고.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육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그 23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J와 함께하는 세무사 이근홍입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세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 작가님처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등등. 세무신고는 전국 어디든 다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010-9308-3011입니다. EJ 할인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다음과 네이버에도 이근홍 그린 세무를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근홍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2개입니다. 어떻게 계속 2개씩 녹음하게 되네, 매주. 이 작가님 입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지금 일찍 방송해서, 안가에 손님이 없으신데, 우리끼리 하지 뭐. 뒤에 이따가 이제, 초대 손님 오늘 있거든. 초대 손님 오면 같이 방송하겠습니다. 저기, 마음고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이요. 나 왜 마음고생을 해? 뭐 완전 조리돌림 당했다던데? 진보의 잔택 되겠다 그래서? 네. 난 좋던데? 기분 좋던데 뭐. 역시 내가를 사랑하는 남자다워. 나 근데 세장님 저기 지난번에 우리 끝나고 회의하면서 밥 먹을 때 그 단무지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단무지 문장 좋아하죠. 저기 단무지 좀 파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새끼야 드립을 치려면은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 늘 얘기하지. 단무지 좀 파세요. 알겠어요. 닭강은 아무나 파나. 어쨌든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제 이름이 울려 퍼졌어요. 이장우가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냐고. 이거는 그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렇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을 할 이유가 없거든. 봐봐. 거기 내가 진보 찬택이 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반어법 쓴 거 아니야. 근데 지들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런 일이 있잖아. 지들이 맞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멍청한 것들. 아이고 반응할 걸 반응해야지. 하여튼 근데 거기서 저야 크게 사회를 봤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애들이 맞힌 거고, 문제는 정봉주 의원 또 김갑수 선생 발언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지. 그리고 용민이 형 발언도 꽤 문제가 됐고. 종편에서 늘 하던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사실은 그때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우리끼리 으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데 왜? 어땠어요? 진짜 사람 많이 왔어요? 엄청 재밌었다니까. 재밌는 토크 콘서트였잖아요. 토크 콘서트가 아니고. 그런 느낌이지. 출판 기념회인데 출판 기념회 봐봐요. 그냥 축사야.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 추미애 대표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재미없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의 축사 재미줬다 없지. 근데 그날은 빵빵 터졌다니까. 물론 내가 사회를 잘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그런 것처럼 축사도 사람들이 다 중간에 유머 코드 막 섞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터질 걸 생각도 못했거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연합 기레기들이 기사를 젖같이 썼어요.
아니 여기가 별로 자기네가 좋아하는데 아니면 왜 거길 와? 뭐 친노 친문 총직결해서 막말 쏟아내고 이렇게 썼거든. 그렇게 쓰니까 그거를 요즘 기자들 저 발로 뛰어서 기사 안 쓰잖아. 다 우락가야지. 연합뉴스 다 받아가 받아가지고 복사하잖아. 그렇게 전부 다 받아쓰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걸 뭐 또 종편에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틀고 뭐 사설로 쓰고 이래가지고 사실 뭐 저야 뭐 문제 될 거 없고 정봉주 전 의원도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김용민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갑수형이 직격탄을 맞아버렸지. 예. TV조선에서 하차. 출연하고 계셨던 강적들에서 하차 통편집 당했어. 네, 그 기간 동안 나왔던 것도. 아니, 어제 방송이 있었잖아. 어제 이제 그 강적들 방송이 본방이 있었는데 그 누가 안희정 지사하고 또 경기도에 오렌지 저기 남경필 남오렌지하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같이 했는데 갑수형은 손만 나오고 뒤통수하고 요거만 나오는 통편집 되면서 이제 하차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무한도전의 재방 때 길하고 노홍철이 잘려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구만. 아니 김갑수 씨의 발언 자체가 그 사회에 지금 뭐 이 박사님이 얘기했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방송에 못 나오는 거야 동치가 된다는 건 좀 웃기지 않아요? 글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또 나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블랙리스트들이 있긴 있구나. 이렇게 훅훅 날려버리고 그럴 만한. 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걸 어떻게 지네가 난리치면 난리칠수록 지네 한계점을 드러낸다는 걸 모를까? 근데 이게 이 어버이연합이 거기 앞에 가서 김갑수 나가라 이 데모를 했다고 잘라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겠죠. 그걸로 뭘 잘라내. 그러잖아. 그리고 또 걔들이 딱 1시간만 하고 갔거든? 예. 뭐 어디서 오다 받은 거지. 그렇게 따지면 이재희는 벌써 하차했어요. 그럼 1시간만 딱 하고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큰 곳에서 오다를 내리는 거야. 명분을 준 거죠. 그렇지. 핑계를 준 거지. 어버이날 보내가지고 핑계에 명분을 준 거지. 추국장 오늘 저기 1시간만 갈까? 시청자들이 반응이 안 좋아서 이제 그만 나오셔야겠습니다. 이걸로 그럴게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막말 때문에 뭐 김갑수 나가라 그랬다는데 어버이연합 추선희 총장이 그 TV조선 시위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청래 이 미친 새끼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나? 우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놈이 트위터에서 우리를 지지했다.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이다 이 병신이 이런 말했고 또 정말 김갑수가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자기네 유력 후보가 암살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말하는 그 패널을 쫓아내라고 말하면서 이건 뭐지? 지금 하는 말들은 막말이 아닌가? 출신은 조만간에 저기 받아야겠다. 뭘?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그렇지. 저기 요새 정청래 의원이 해야지. 네, 저기 돈 문제도 있고 하시니까 용돈벌이 하나 하시게 됐네요. 그래요. 예. 그래 어쨌든 김갑수 선생은 하차했고 돌릴 수 있나 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TV조선에서 애들이 MBN으로 가지 않을까. 아궁이 나오고 계시잖아. 아궁이 내서 쫓아내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면은 진짜 갈 수도 있어요. 가라 그러지 뭐. 그러면 이제 갑수 형이 나가면 내가 혼자 어떻게 버텨? 나도 같이 나와야지 뭐. 아하 그렇게 되는 거야. 거야. 야 이거 모양새가 우습잖아. 내가 그날 사회 보고 갑수 형이 거기서 서평을 했는데 갑수 형은 그 발언 때문에 쫓겨나는데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냐 거기서. 면이 안 서지. 나도 나와야지. MBN에서 고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어버이연합 한 번만 나와달라고?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아이씨. 이 작가님. 생계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있겠네. 이 작가님 진짜 애가 둘이에요.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낳았어요? 뭘요? 애기 아직. 근데 요새 부동산 경기도 또 심상치 않다고 그러고 대출 경기도 심상치 않다 그러는데. 몰라면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씨발 뭐 어째 내일 생각하고 살았어? 오늘만 보고 사는 거야. 님이 뭐 씨발. 노모 퓨처 안티 브레이크.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야. 막장 인생이야. 갑자기 왜 원빈이 빙의해가지고. 그래. 오늘 특집이 사묵 사건 아니야? 그치 막장 인생 가는 거야. 내가 또 태백 출신 아니야, 씨발. 언제는 맨날 언제는 뭐야? 이게 어디예요, 도대체? 무슨 뭐 안동에 자식했다가 여기 충청의 아들했다가 여기 갖다 붙이는 거야. 이럴 땐 요렇게. 대권의 욕심이 있구만. 이번 생에 글렀대잖아. 30년 뒤면 잊혀질까? 안 잊혀지겠지. 하여튼 그래요. 정청래의 출판 기자의 문제는 하여튼 그렇고. 다른 시사 해볼까요? 다른 시사가 요즘 뭐 핫한 게 이제 송민수 해고록이죠. 예. 송민수 해고록인데 이건 뭐 이제 쟤들이 뻔한 거잖아. 덮으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 네. 뭐 미래 제순실 네. 안 덮여요. 똥이 너무 커. 똥이 뭐 코끼리가 똥을 싸놨는데 그거를 지금 티슈 한 장을 덮으려고 그러니까 덮어지냐고. 신문지에 막 이렇게 갖다 넣었는데 안 돼? 안 되지. 똥이 너무 크다니까. 그럼 더 깔아야지 뭘. 예전에 더 깔라고 난리 치는데 안 먹히잖아. 예전에 체병 검사할 때
님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지 깔고 변 본 다음에 덜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뒤바뀐 거지. 신문지 넓이보다 변이 더 큰 거지 지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예방주사를 맞았잖아. NLL 논란. 그렇죠. 아이씨, 이제 그만 좀 해 이거야. 그만 좀 해. 그래서 근데 물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카드 아닙니까? 히든 카드. 마지막 카드, 라스트 카드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카드는 없을까요?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게 안 먹혀도 선거제를 또 들고 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센 거 들고 오겠지. 예. 진짜 총 한 방 쏴줘 그래서 총 한번 쏘든가. 예. 포탈이 날아오든가. 그렇죠. 진짜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좋은 거는 안 먹힌다. 니들이 개 지랄해도 안 먹힌다. 그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잖아요. 한국갤럽, 리얼미터, 뭐. 저도 어저께 계속 되게 불안했거든요, 솔직히. 이거 먹히는 거 아닌가 싶어. 계속 안 먹힌다니까. 주간 여론조사 결과 나왔나 안 나왔나 계속 봤는데. 오늘자 리얼미터 먹히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RN서치까지 세 개 나왔는데 세 개 다 박근혜 지지율은 떨어지고 새누리당 지지율 떨어지고 문재인 후보하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올라가요. 이제는 이 종북 좌빨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야, 색깔론이. 종북 좌빨 색깔론이 먹혔으면 그 천안함 때 지방선거에서 왜 야당이 이겼어? 안 된다니까. 지금 또 그때 NLL 때 그 쌩 난리를 쳐가면서 뭐 이거 회의록 다 까보자 해갖고 까고 지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김무성이가 사과하고 정문원이 벌금 쳐맞고 참여정부 이사 다 무죄 받았잖아. 그렇죠. 그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랑 지금 똑같이 전개되거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이제 방북하셨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내용들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네. 더민주는 찬스나 더 공세로 나가는 거야. 뭐 시작이 얘기했던 뭐 박근혜 방북부터 시작해갖고 박정희는 원래 씨발 빨갱이 출신인데 뭐 그거부터 해갖고 다 하는 거야. 북한에서 총 쏴줘 했는 것까지 시작해갖고 다 털어넣어. 전두환이가 김일성한테 엄청 친서 써가지고 극존치 했는 거 다 하고 방기문이 했는 거 다 하면 돼. EJ 전두환 특집, 박정희 특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흑급성 형님께서 그러셨잖아. 이제 내 입은 자유다. 자유다. 근데 확실히 요번에 대응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아까 얘기했던 총풍 사건이라든지 이전에 유신 때 관련된 얘기라든지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론에서 좀 그렇지 않아요? 여론에서 별건으로 처리하는 듯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NLL 대화록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 작가 얘기했지만 정문원이랑 김무성 사과하고 그런 것들 마치 다른 건에 대해 사과한 듯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언론이 저런 상황에서 지금 또 말려들 것 같은 걱정이 자꾸 들어요. 언론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믿을 거 국민들밖에 없는 거지. 근데 봐요. 그때 NLL이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잖아. 일단 당사자 말이 양쪽에 달라. 그러니까 까보자 그래. 원래 못 가는 건데. 그리고 국정원장이 툭 튀어나와. 지금 이병헌 국정원장이 무슨 사실이란 느낌 아닌 느낌 뭐 이렇게 했다고 이완영이가 얘기했잖아. 그래 기자들이 정확한 워딩을 말해보라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무슨 국정원장이 아이돌 가수요? 내 거 같이 내 거 아니나 아니 뭐 이거 국정원의 중요한 사안을 느낌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나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근데 더민주의 간사는 또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논란을 부추기고 하는 건데 여기 끌려갈 필요 없어요. 문재인 대표의 반응은 어떻게 봐요? 기억이 잘 안 난다. 좀 안타깝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워딩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다. 안 했으면 좋았죠. 근데 이해는 해. 왜 지난번 NLL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섰거든. 그랬다가 오히려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좀 더 이상하게 돼버렸잖아. 이게 틀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문 대표 엄청 비난했잖아요. 제대로 이게 처리 못한다고. 문 대표 보좌하는 놈들도 문제가 있다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갖고 이제 또 문 대표 많은 팬들 우리 싫어하는 계기가 또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 워딩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그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도로.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면 되잖아. 기자들한테 어떤 상황이요? 그렇다면 제가 그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죠. 이 사건이 먼저 터지고 회의 안 하나? 해야지. 했을 거 아니야. 했겠지. 그럼 그 자리에 있어도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고. 근데 왜 기억이 안 난다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끝났어. 이거는 프레임 싸움에서 새누리당은 너무 오버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국민들이 봐요. 차은택, 최순실 특히 이대 사건은 엄마들이 가정주부들이 가만히 안 있어. 이거는. 엄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불륜 관련된 얘기하고 대입 관련된 얘기하고 군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지. 이회창이가 왜 떨어졌어? 군대 아무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명박 정권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광우병 이야기도 그런 부분이었죠. 이 국민들이 가장 먹거리 건드리면 먹거리. 그러니까 봐요. 대한민국은
공평한 사회가 아니야. 라고 우리 국민들은 다 생각해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딱 두 군데가 평등한 곳이 있다. 그게 뭐냐? 군 문제하고 대학 입시야. 여기만큼은 돈이 많은 사람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해. 그런데 이렇게 부정 비리를 저질렀어? 난리 나는 거지. 또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방식도 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닌 그냥 전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큰데 그거를 덮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런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는 다 그런 사실이 없다. 뭉개고 지나가고 새누리당 그거 덮으려고 저렇게 생 발광을 하고 그걸 다 보고 있잖아 국민들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왔어?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대 총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거는 뭐 상관이 있나 뭐. 네, 사퇴를 했고 정유라 양의 논란은 아직까지 논란이잖아요. 뭐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입증을 누가 해야지. 그 입증을 누가 해 근데? 안 해주지. 일단 누구야? 우리도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민순이 언니 건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전 새누리당이 너무 빨리 꺼냈다. 아니 그만큼 급하다는 거야. 예. 막을 카드가 있어야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또 한 가지가 난 이명박이 생각났어요. 뭐냐? 이명박 BBK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 나왔을 때 이명박이 아무리 상책일 받아도 그냥 사람들은 이명박을 뽑아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참여정부가 워낙에 그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입장이 뒤바뀌어가지고 될 가능성도 있겠다. 아무리 북한 관련해서 걸고 넘어지고 색깔론 메카시즘 몰아도 현 정부가 인기가 굉장히 떨어져서 조금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해명하는 그래서 정부한테 혹은 검찰한테 적극적으로 이거를 수사해라 지시하는 거야. 그러고 백으로 가갖고는 제대로 하면 죽어 이렇게 하겠지. 그러든 말든 그런 워딩을 던져주고 또 국정감사장에서 차은택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아유 그래도 뭐 박근혜가 노력하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넘어가요. 그런데 한자도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워딩은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이 동의해 준 것에 감사한다. 씨.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거 진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넌 지금 새누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정현이 당대표 된 건 하늘의 축복이야. 이정현이 당대표가 연일 삽질하고 있잖아요. 국회 파행시킨 거. 그렇죠. 국감 보이콧한 거. 단식. 전부 다 국민 지지에 외면받았죠? 지금 이거까지 다 외면받잖아. 그렇죠. 오로지 대통령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지금 조선일보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잖아요. 네. 청와대하고. 그래서 청와대가 계속 삽질하는 거다. 조선일보가 코치를 해줘야 되거든. 원래 그랬잖아. 원래 예전에 조선일보가 뭘 하나 까. 그럼 새누리가 이걸 받아서 키워. 그럼 조선일보가 새누리가 그랬다고 또 키워. 이렇게 해갖고 막 여론을 조작했거든. 얼수가 맞아야지. 근데 지금 안 되잖아 그게. 여기에 스텝이 안 맞는 거야? 이정현 대표 참 이거 제목을 이렇게 쓴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안 된다 했지만 박 대통령이 확실히 보여줘. 뭘 보여줬다는 거야? 여자가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야? 이정현 대표는 그런 얘기하기 전에요. 본인 그 와이프의 의혹 먼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로 끝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하루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룻밤 자고 일하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 고구마 줄거리도 아닌 것이 이게. 또 새롭게 들어간 거 뭐 고모 씨 있잖아. 고모 씨 가방 만드는 사람. 예. 고영태. 예. 그 양반도 지금 드러났고 또 정유라 전 지도교수 한모 교수 쫓겨났다. 네. 타이에 의해서 미국을 갔다. 뭐 학생이 하나가 전화했더니 지들 엄마가 받아가지고 난리치더라. 그러니까 학교 쳐다가지고 막 어디서 교수 같지도 않은 게 이게 뉴스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게 이런 관계예요? 이게 아니고 뉴스가 하나하나 나온 게 다 판타지예요. 이게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안 해. 뭐 진보가 됐건 특히 보수적인 입장의 교수들은 제 예상이지만 최순실이 누군지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처리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이대 교수들이 위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거야. 분명히. 받았죠. 한모 교수한테 그랬다자 지금 학과장이 지금 내려간다고. 지금 내려가시니까. 어쩌라고 지금 내려가면. 그러니까 최순실이 누구냐고 도대체. 그걸 알 수가 없을 텐데. 그래요. 앞으로 뭐 이 문제는 내년 대선 때까지 계속 가질 겁니다. 박근혜가 계속 뭉개고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풍선효과지. 한쪽 누르면 딴 쪽이 터지고. 지금 뭐 최순실이가 박 대통령 그 연설문까지 고쳤쓴다잖아. 썰이 있었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따구가 맞아요. 연설비서관이 갑자기 사퇴했잖아. 그때 그래서 왜 사퇴했지? 연설비서관 왜 사퇴했지? 막 그랬단 말이야. 이건 추정입니다.
그 연설 비서관이 아이 씨발 족같아도 못해먹겠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재권자가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있는 거야 또. 그런 추정이지 추정. 그럼 또 봐봐. 또 지금 돌아보면 박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사실하게 틀린 엄청 어처빠구리 없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 네. 어? 야, 왜 하필 빠구리야 이 새끼야. 실패한 사례를 성공 사례로 갖다 붙이고. 자꾸 그렇게 입에서 험한 얘기를 하니까 입이 부르트는 거야. 근데 그거 보면 전문가가 안 썼다는 게 또 입증되는 거지. 그 비문 같은 것들의 그렇죠, 원인일 그렇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설이에요. 약간 참기름 고소한 맛이 나는 게 왜 노무현 대통령도 막 조리돌림 했잖아. 그 임기 막판에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 우리도 뭐 그렇게 안 하라는 법 있나? 좀 막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설이라면 기사화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취재가 됐으니까 하는 거니까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뭐 JTBC가 하나를 내놓으면 뭐 경향도 내놓고 한겨레 내놓고 이렇게 동시 경향권 잡아서 받아서 JTBC가 보도하고 또 JTBC 보도를 보고 또 이제 진보적인 언론사들이 써주고 그런 것도 있죠. 아니 지금 JTBC가 그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 좋아한다 그 보도했잖아요. 네. 그럼 청와대에서 지금 아니라 그랬잖아. 그게 말이 되냐 그러잖아. 근데 난 조금 있으면은 이 녹취록이 또 까질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JTBC가 그냥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녹취록이 나와도 청와대는 아니라 그럴 거라고. 그렇지. 저기에 똥이 싸져서 누가 똥 쌌어 하고 DNA 검사하는데 내 DNA가 나왔다. 그래도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들이야. 그럼. 마이웨이. 이건 마이웨이도 아니고 우기기거든 우기기. 자, 별의별 게 아마 다 튀어나올 거라는 저는 그런 새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자꾸 정유라 쪽으로 얘기가 집중이 되는데 정유라는 진짜 지나가는 얘기로 좀 하고 정작 중요한 건 최순실이거든 내가 볼 땐. 최순실 얘기가 좀 더 부각이 돼야 돼. 최순실 얘기하면 정유라 얘기 나오는 거죠 뭐.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지금도 그거는 의심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아까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얘기하셨을 때 저는 퇴임 후에 저를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금전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런 진정성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에서 뭔가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아우가 맞아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뭐 연설문 고치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 예전에 그 보도를 보면 박 대통령이 뭔 결정할 때 어디 나가서 전화를 항상 밖에 나가서 하시죠. 전화를 한 20분간 하고 들어왔다 하잖아. 결정하기 전에. 그런 사진과 같이 보도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비선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는 뭔가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최순실한테 전화했구나. 이렇게도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가 한번 나왔듯이 검찰 조사 때문에 한번 나왔듯이 최순실도 한번 나와가지고 의혹을 푸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비선이 최순실이 아니라 무당이라고 얘기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니까. 두고 봅시다. 그리고 근데 지금 그 최순실 씨는 이제 구텐탁 가 있잖아. 독일 가 있더라. 그리고 이게 의혹이 이제 자꾸 쏟아지면 그거는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왜 건드려? 그렇죠. 그건 좀 너무했다 그렇게. 그러면 씨발만 별거만 다 꺼내야 돼. 죽을 때 확 죽여야지 뭐.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시계 얘기하듯이. 논두렁시계 얘기 아니냐? 뭘 그대로 해줘야 돼. 그대로. 그 폭로에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진짜. 하여튼 뭐. 근데 지금. 아까 편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얘기들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다 이제 시사회 끝났죠? 있어요? 손학규 얘기 안 해줄 거야? 오늘 탈당하셨는데. 나는 시점 참 묘하다. 일단. 정말 시점 잘 못 맞추는데 왜 하필 이 민순이 언니 회고록 나온 시점에서 갑자기 또 오픈을 했을까? 누가 탈당하고. 그걸 또 기사화 시켰어요. 손학규 탈당 매번 할 때마다 맨날 큰 이슈에서 맨날 밀려가지고 탈당한다고. 그치, 징크스 있지. 사람들 관심 가지나요? 손학규 복귀에? 자기네 개파도 몰랐다는데? 전혀 별 이슈도 안 되는 거야. 늘 말하지만 리더는 도망가고 눈치 보고 하면 리더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총선 때 더민주 지지했어야 돼. 그러면 이번에 박수 받아. 근데 그렇죠. 뭐야? 그때 더민주가 당연히 질 줄 알고 발 뺀 거 아니야. 그래놓고 지금 정계 복귀를 해? 자기만 살겠다고? 그리고 또 탈당을 해? 어디로 가려고? 그럼 탈당하면 더불어민주당에 그 손학규계 개파 사람들 많죠. 네.
따라갈 것 같아, 안 따라갈 것 같아? 안 따라갈 것 같아.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따라가게? 거기 춥잖아. 가면. 가면 춥지. 왜 나가? 추운데 뻔히 보이는데. 아니 의리가 있으면 가는 거 아니야? 죽으는 못 싫어? 정치에 의리가 어딨어? 지금 안철수는 문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겠다는 뜻을 표해가지고 좀 덜 추운 데로 갈 생각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있지 집에 않을까? 그래서 그 집에 개 잡놈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오. 자, 또 명예훼손 걸린다. 안철수 이야기 나왔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그 송장관 해고록에 관해서 문 대표 비난했잖아요. 네. 참 이 사람 스탠스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고 비난할 때야 지금 새누리의 색깔론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해야죠. 따대고 지금 얘기를 하나. 나 근데 이해가 가요. 이번에 오세훈이가 조선일보로 한국가 하여튼 인터뷰했던데 그거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오세훈이가 뭐라 그랬냐면 안철수하고 손잡아야 된다 그랬어. 오세훈이가 지금 연속으로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뭐라 했냐면 그 반기문을 자기가 밀어줄 수도 있다. 자기가 대권에서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리고 오늘 신문에 안철수랑 손잡아야 된다 그랬어. 자 뭐예요 그러면? 에? 반기문하고 크로스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 딱 그렇죠. 보이네. 세훈이 형 저기 잘못 그렇게 밀다가 미끄덩하고 밀려요. 하지 마. 일단 세균맨부터 이기고 다시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개헌이 이렇게 자꾸 자기네들 집권을 위해 이용되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나도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참 안타까운 게 개헌을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가 미랄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돼버렸어요 지금. 아이, 개헌은 씨발 백날 천날 떠들어봐라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럼 뭐 다음 정권 넘어가는 거고. 그럼 어쩌 됐죠 이제. 학교형 저 이번 정권에는 자꾸 이렇게 탈당 하지 마시고 무당하라니까 그냥. 무당실 나요. 요즘 보니까. 저 이동영과 함께 외칩시오. 이번 생에 글렀을 수도 있습니다. 손학규? 응. 이번 생에 걸렸죠. 나랑 손잡고 다시 강진으로 갑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담으로 제가 며칠 전에 그 아는 변호사하고 술 한잔 했는데 그 변호사의 선배가 그 푸른 집에서 일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BH 뭐 그랬지 BH지. 그런데 그분이 그 변호사랑 이제 그 양반이랑 술 먹으면서 나랑 이 변호사랑 친한 거 모르고 좀 한두 달 됐던 얘기라 그러는데 이번 총선에서 진 거는 팟캐스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법이 있어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규제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네. 못 한다니까. 지금 법이 없죠?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잖아. 여소야대네 씨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팟캐스트가 규제되면 요즘 팟캐스트 안 하고 우리는 유튜브 나가면 돼. 그러면 얘들이 뭘로 칠까? 뭘로 칠 거 아니야. 뭔가로 치겠죠. 만약에 저기 블루하우스에서 정말 그렇게 판단했다면 네. 어쨌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거 전에. 방통위에서 규제의 범위에 넣으려고 하겠죠. 안 된다니까. 방통이 안 되면은 뭔가 다른 방법을 다른 써야 방법이 되는데. 있죠. 그러니까 법으로 못하면 뭐 인터넷 관련된 규제로 뭐 어떻게 할래나? 메시지를 공개 못한 메신저를 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팟캐스트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이 사람들 진행자들을 깔 수 있는 거지. 앞에 얘기 다시 하는 것 같은데. 네? 몇 놈만 데려가는 거야? 몇 놈만 데려가면 끝이지. 한 4놈만 데려가면 끝이요 팟캐스트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김어준 총수나 네. 뭐 주진우 기자나 김용민 평론가나 전부 다 바른 생활 사나이잖아. 그치. 뭐 나쁘지도 안 하잖아. 그렇지. 뭐 타켓은 나다. 나는 걸릴 게 존나게 많잖아. 자,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니 존나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 야.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의혹으로 갈 때가 있으면 야, 표적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존나 씁쓸해진다. 갑자기 존나 씁쓸해진다. 물론 그래가지고 우리도 조심한다고 요새 술도 맨날 안 가서만 먹잖아요. 근데 다른 모임도 내가 다 안 가러 오라 그래. 그렇죠. 여기서 시켜 먹어. 우리 동선이 되게 일정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근데 뭐 저질러 놓는 게 많기 때문에 뭐라도 걸리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당하지 마시고 그냥 표적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슈퍼카부터 까이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슈퍼카야 뭐 그거야 뭐 문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동용 깔 거면 슈퍼카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해야지. 다른 거 뭐. 혼내 자식은 없잖아. 그건 없지. 도덕적인 거를 갖고 오겠죠. 하여튼 뭐. 그럼 모르지 뭐. 하여튼 언젠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는 거기까지 하고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사북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가 짜다는 편견을 갈아치우겠습니다.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세상에 멸치는 많지만 바보 멸치가 진정한 바다 보물임을 꼭 증명하겠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미네랄이 풍부한 진도 앞바다에서 전통 멸치잡이 방식인 낭장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합니다. 소금을 더하지 않은 무염 멸치입니다. 그래서 짜지 않습니다. 1년 중 6월부터 10월까지 잡힌 무염 햇멸치를 생산 시기에만 한정 공급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바다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보 멸치는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바다보물닷컴으로 방문해주세요. 바쁜 업무, 집안일, 온갖 시험들의 목, 어깨, 허리, 온몸이 쑤시고 아픈 현대인들을 위해 탄생한 휴대용 저주파 물리치료기 닥터 뮤직3가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휴대용 저주파 물리치료기 닥터 뮤직3. 예쁜 디자인과 작은 사이즈, 무선이라 휴대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물리치료는 병원에서만 받는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리세요. 100가지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식약처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 한국뿐 아니라 미국 특허 등록에 국제발명전 2관왕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술. 음악과 함께 즐겁고 무선으로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닥터 뮤직3와 함께 근육통 없는 건강한 삶을 느껴보아요. 네이버에서 닥터 뮤직3를 검색하세요. 주문처 배송 메시지란에 EJ 팬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원형 패드를 추가로 드립니다. 네, 사북 사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제가 출연했던 춘천 KBS 춘천의 강냉이란 프로가 생각이 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북 사건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사북 항쟁을. 예, 그래서 사북 항쟁을 다룬 적이 있었고 제가 그거를 자료조사 때문에 다시 봤는데 나 잘릴만 했더라. 되게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세월호 참사하고도 맞물려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혹시 유튜브에서 먼저 사북을 묻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강원도 사투리랑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사북 때 얼마나 좀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연탄을 안 뗀 게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아요? 네. 지금처럼 무슨 뭐 고깃집에서 쓰거나 이런 거 아니면 중랑천 옆에 제가 살아요. 근데 중랑천이 지금은 좀 깨끗하고 정비가 좀 잘 됐는데 중랑천이 2010년 몇 년까지 연탄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천변에. 늘 검은색 물이 흐르고 지저분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저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태백 탄광촌에서 그래서 7살 때까지 살았고 외갓집이 그 이후로도 계속 태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들도 다 여기 광부로, 이모부들도 광부로 다 일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외갓집에 가면 맨날 이걸 봐. 사택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집. 사택도 아니야 그거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근데 방학 때 왜 거기 갔나 싶어. 그냥 그 산골짜기야. 화전 농민이야. 그렇죠. 거기다 그냥 판자로 그렇게 써가지고요.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화장실 있는 줄 알아요? 화장실 없어요. 공동화장실이야. 물 나오는지 알아? 물 안 나와. 떠야겠죠. 물 떠와야 돼. 공동화장실 하나에 30가구가 같이 있을 거예요. 물 떠와야 되고 탄은 여기저기 막 널려 있으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나 망치로 탄을 이렇게 탄 만드는 기가 있어. 거기다 막 집어넣어. 망치로 막 때려. 공탄. 막 이게 딱 하는. 그러니까 널려 있었어 그런 게. 그리고 다 산배탈이니까 겨울에는 맨날 낙상 사고 일어나고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보수 단체들이 이게 산업 역군 강구들 이래가지고 탄광촌 이래가지고 막 만든 거 있더라고. 토론회 같은 거. 거기서 무슨 태백은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간다는 얘기가 있고 너무 좋았다고 개 족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살아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따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정말 참혹합니다.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 생활을 했던 사람 정말 참혹한 거야. 그러면 그 보수 패널이 얘기했던 그 동네에 개는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 얘기는 완전 굴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돈은 돌았어. 그러니까 탄관 경기가 좋았던 때는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은 돌았는데 그게 다 광부들이 유흥으로 쓰고 이런 거거든요. 그건 뭐 이따가 자세한 건 이따가서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했고 사실 우리 아버지도 광부로 일한 적이 있죠. 아 그래요? 그럼요. 3일. 3일은 나는 못하겠네. 이거 뛰쳐나왔지. 무한도전에서 예전에 극한 알바 특집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기 찻이 나왔잖아. 차승원이랑 유재석이 무한도전의 레전드 편이죠. 갱도 들어가서 일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래. 못해요. 일 못해. 그건 일을 정말 극한의 정신력 아니면 절대 거기 갱도 들어가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터넷에서 무슨 막장 이러는데 그게 표현 자체가 그게 사실 막장 인생이에요. 네, 너무 좀 슬픈 이야기잖아요. 슬픈 얘기죠. 그렇죠. 난 이 막장 얘기하면은 늘 생각나는 게 우리 했던 거 골로 간다. 그것도 어원이 어떻게 어디서 비롯됐는지가 나왔잖아요. 이 막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얘기 들으시면은 인생 막장이란 게 어떤 건지 아마 좀 처절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전국에서 이제 다 배운 거 없고 돈 없고 하는 분들이 이제 진짜 있는 건 몸밖에 없는 탄광으로 몰려온 거 아니야. 네. 특히 이제 경상북도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지리적으로 그렇죠. 가까우니까 네. 많이 갔는데 하여튼 그 얘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박정희의 사망으로 유신이 끝나고 신분구가 집권을 넘어가던 1970년대 말 또 1980년대 초 이때 대한민국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치적으로는 뭐 당연히 혼탁했던 시기였고요.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을 정도로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례로 1979년 3.8%였던 실업률은 1980년에 5%로 늘어났고요. 물가는 1979년에 전년 대비 18.3%까지 치솟았으며 1980년은 전년 대비 28.7%까지 뛰어올라서 서민들의 목을 쥐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도 50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했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GDP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딱 2번 있었거든요. 한 번이 IMF 직후인 1998년도. 예. 나머지 한 번이 바로 이 사북 사건이 일어났던 1980년도였어요. 엄청나게 암울했던 시절이죠. 오일쇼크. 그렇죠. 오일쇼크 79년 2차. 또 GDP뿐만이 아니고요.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죽는다고 아우성칠 때였죠. 박정희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모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던 시절이었었는데 이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야? 최하위층 아니야. 그렇죠. 노동자죠. 노동자들이죠. 근데 이걸 윤진호 교수가 자기 논문에서 임시고와 일시고를 불안정 노동자로 분류를 했었는데 임시고는 이제 임시 고용된 노동자고 일고는 일일 고용되는 노동자들. 날일. 합쳐서 이제 불안정 노동자 이렇게 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를 영세 자영업으로 분류해서 이들 두 부분을 불안정 취업자로 추출해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1980년에 불안정 노동자가 3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다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비정규직. 그렇죠.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럼요. 형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었고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도 형편없었다. 볼까요? 1979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2만 2,268원이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선정한 최저 생계비가 얼마였냐? 17만 6,326원이었어요. 최저 생계비보다 미친 거죠. 한국노총에서 선정한 최저 생계비는 27만 7,942원이었어요. 자,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만든 거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가 17만 6,326원이었는데 노동자들이 12만 2천 원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생활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한 달에 열심히 살고 돈을 가져가는데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 뭐. 2011년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요. 석탄공사 장성탄광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간부의 한 달 임금은 88만 원입니다. 한 달에 88만 원 갖고 막장에 들어가서 탄을 캐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간부는 384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지.
4배 차이 나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정규와 비정규직 간의 갈등 구조로 보면 안 되고요. 얘들은 다 이렇게 구조를 갖다가 낮춰버려가지고 지네가 돈을 적게 주려고 만드는 구조입니다. 아니 이거는. 비정규직이 88만 받고 정규직이 384만 원을 받으니까 정규직 낮춰라. 이게 정상은 아니죠. 정규직이 484만 원 받으니까 비정규직도 484만 원 받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야. 그렇죠. 그 그리고 기업이고. 정규직을 확대시켜 주는 게 또 국가의 일이고요. 이분들 하루 3교대 일하거든요. 8시간씩. 네. 탄강에서 30도 40도 넘어가는 그 고온에서 먼지 막 마셔가며 근데 한 달에 384만 원 이게 큰 돈입니까? 어? 더 줘야지. 전혀 큰 돈 아니죠. 근데 비정규직은 88만 원을 받아요. 근데 비정규직이 88만 원 받아서 왜 일할 수밖에 없냐? 할 줄 아는 게 밖에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노동자로서 힘밖에 없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벌어야 그래도 우리 애들 가족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970년대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지금은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일자리 찾기도 정말 힘들잖아. 또한 노동자들은 박정희 독재의 암흑에서 벗어나 서울의 봄이 왔다고 판단하고 노동쟁의를 출발점으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었던 시절도 바로 그 시절입니다. 5.17 비상계엄 이전까지 노동쟁의는 총 897건이 있었고 여기에 참여한 노동자 수는 20만 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유신 시절인 1972년부터 1979년까지 7년 동안의 노동쟁의 숫자와 같았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7년 동안 일어났던 게 한 번에 다 일어났다. 본물처럼 일어난 거야. 예. 자 이제 우리도 민주화가 왔다. 우리도 우리의 주장할 걸 주장하자. 그러니까 87년에 6월 항쟁 이후에도 노동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투쟁이 계속 이어졌고 민주화됐다는 판단 아래 좀 더 요구가 활발하게 이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일련의 맥락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부실했던 거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었는데 박정희 때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게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걸 한번 해보자고 노동자들이 일어선 그렇죠.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북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전에는 사북 사태라 그랬어요. 요즘은 뭐 사북 사건, 사북 항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거사 진실 규명위원회에서 사북 사건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북 사건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배경이 됐던 동원탄좌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에 있고요. 우리나라 최대 민영 탄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 3,052명의 노동자가 연간 160만 톤의 석탄을 캐냈습니다. 하청 탄광에서도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간 70만 톤을 캐내서 전국 채탄량의 11%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뭐 전국 최고의 탄광이었다 볼 수 있고 오늘 유명하잖아. 동원연탄. 그렇죠. 네? 그 동원 7표. 그래. 동원 7표 연탄. 돈을 갖고 튀어라 봤나? 박중훈 나온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박중훈이 돈이 막 돈을 갖고 튀었잖아. 예. 돈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은행에 막 크게 넣으니까 은행 지점장이 와가지고 아니 아버님께서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박중훈이가 그 동원련 대신 가고 돈 받고 네. 그런 사람인데 동원 다녀요 그런 거야? 나 처음에 박중훈한테 물어본 거지. 뭐 하시는 분이니까 아 저는 동원하니까 동원 참치 이렇게 된 거지. 아니 저희 아버지는 참치 안 하고 30년 동안 연탄을 동원 연탄 감사합니다. 그렇지. 갑자기 그 영화 예. 동원 같은 재밌었는데. 네. 아 그러면 어쨌든 박중훈은 사치한 건 아니네. 사치한 건 아니야. 그렇지. 동원까지만 얘기했으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북 지역에 사는 주민의 직업 분포를 한번 보면은 광산 노동자가 70% 정도가 될 정도로 전체 사북의 인구에서 광산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의 다 이제 광산을 먹고 사는 거야. 직업 분포들을 보면 70%가 노동자들, 광부들이었고, 그 다음에 뭐겠어? 많은 게 공무원.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있어야 돌아가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업, 택시 운전, 보험사 이런 분들. 식당도 좀 있어야 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흥업이에요. 다방, 술집. 유흥업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증언에도 나오는데요. 술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다는 거야. 어? 그리고 그 진폐증 있잖아요. 네. 탄 많이 마시면. 근데 돼지고기가 진폐증에는 최고다. 응? 그런 얘기 있죠. 속설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끝나면은 돼지고기 먹고 뭐 그랬던 거야. 돼지고기 그냥 먹나? 또 소주 한 잔 걸치고. 하지.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동원탄자 사북광업소 전태인 씨의 증언. 작업 조건만 나쁜 게 아닙니다. 도급제라 일당을 조금이라도 많이 벌기 위해 경쟁을 하다시피 퇴근길에 막걸리 한 잔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흥청거리기 위해 마시는 게 아니라
불만도 씻고 탄가루도 씻어내기 위해 마시는 겁니다. 그래야 시름도 잊을 수 있고 빠듯한 일당이라 외상값만 늘지만 퇴근길에 술 한잔은 우리 강부에겐 약인 셈인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술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겠죠.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유흥업소는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고. 예. 전국에서 소위 말하는 퇴물 기생들 다 이제 여기 몰려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이트도 많았거든요. 나이트는 왜 많아요? 3교대잖아요. 그러니까 갑반, 을반, 병반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는 분, 뭐 아침에 나가는 분, 오후에 나가는 분이 있어. 그렇죠. 오후에 나가거나 새벽에 나가면 어떻게 돼? 나가서 이제 자기도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와이프들을 가는 거야. 와이프들이 가는 거야? 와이프들 가는 우리 거죠. 예전에 그 반문화 특집인가에서 나왔었잖아요. 울산 지역 공장 뭐 어느 조 야근입니다. 올레 막 그러고. 그것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가 있어요. 광산촌에 경찰이 취급하는 사건의 90%가 간통 사건이었다. 지금은 없어진 간통.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열악하게 생활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떠나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되고. 뭐라 그러냐. 문둥이가 인간 등급 100등이라면 우리는 99등입니다. 134개 직종 중 광불은 133등입니다. 이렇게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사고사건이 일어난 거야. 돈 적게 줬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 언론은 그렇게 몰아갔죠. 그들의 노동 환경 그리고 당시의 상황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 진폐증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MBC 미니 시리즈에 이 광산 지역에서 진폐증 치료하는 그런 의사였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부귀영화를 쫓아서 다시 오게 됐다가 다시 그런 또 참담 의사로 돌아가는 내용의 미니 시리즈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문성근 씨였어요. 예. 그들도 우리처럼. 그건 영화 아니었나? 영화 얘기 아니었어? 저기 미니 시리즈. 미니 시리즈?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노동 조건 자체도 광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자체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급이었다고 그래요.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진폐증 때문에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임금은 월 평균 17만 원의 저임금으로 당시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산업재해에 빈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징적으로는 갱도가 무너지거나 뭐 이런 사고들이 있겠죠. 폭파하다가 뭐 사고 나고. 그렇죠. 예, 거기다 더 짜증나는 게 임금도 낮은데 지역 특성상 일단 교통 불편하지 또 외지지 그러니까 생필품이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생필품 값이 비싸가지고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0% 높았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지금 17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노동자 아까 평균 임금이 12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뭐 광부들이 돈 많았다고 보수 애들이 그렇게 막 개코 같은 소리를 하는 건데 이 17만 원에서 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떼는 게 엄청 많고 또 생필품이 부족하다가 이제 물가가 세다 했잖아요. 이것도 회사에서 팔았어. 공판장 만들어가지고. 공판장. 그러니까 비싸도 울며 그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화자민처럼 산에서 사는데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숲을 가냐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동원탄자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정년까지 빨랐습니다. 정년 45세로 묶여있는 동원탄자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다시 하청 탄광으로 몸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그 정년 45, 어떻게 정년을 45세 묶거나. 근데 이건 뭐냐면 오로지 힘으로 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45세만 돼도 나가. 그렇죠. 우리 나이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렇죠. 우리도 가면은 이제 몇 년 안 남은 거죠. 그리고 근데 나가면 어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청업체 가잖아. 똑같은 일을 해. 다만 월급은 3분의 1, 4분의 1 깎이는 거죠. 그렇죠. 동원탄자는 소위 암행독찰제라는 노동감시 제도까지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탄광에서의 노동감시는 일제강점기까지 그 연원이 올라가는데 60에서 70년대까지도 일부 광업소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탄광 노동자들의 항의가 거세서 70년대를 경과하면서 많이 폐지가 됐는데 딱 동원탄자만이 이 제도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광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3교대로 막장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개미집 같은 곳을요. 아침 6시에 작업장 도착해서 막장까지 갱도로 1시간 반을 달려야지 도착이 됩니다. 도착하면요. 평균 온도는 40도를 육박하고요. 공기 당연히 안 좋겠죠. 광부들은 더위와 땀과도 싸워야 되지만 소음과 분진 그리고 매우 좁은 공간, 공해와도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무엇보다도 이
갱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었죠. 그렇죠. 내 등 뒤에 늘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럼. 그렇죠.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순직 산업 전사 위령탑의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은 1989년까지 태백의 광산에서 사고로 죽은 광부가 3,611명, 2014년까지는 4,085명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광부 분들이 돌아가신 해는 1973년이었다고 해요. 이 해에만 26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해가 73, 74, 75, 76, 77, 79, 81년이었고요. 자, 이거 보면 한 해 할 때는 200여 명 이상이 평균적으로 사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수명씩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참.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도 지금 그 연도를 계속 나열을 했잖아요. 예. 개선이 된 게 아니라 평균치로 계속 나오고 나가는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개선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분들이 스스로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매일 나랑 같이 일했던 한 5년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고 이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일하는 건물이나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한 달에 20명씩 죽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참고 자료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석탄 100만 통 생산에 대비해서 사망자 수를 한번 외국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 광부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환경에서 일했는지 딱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서독 0.4명, 영국 0.6명, 스페인 1.1명, 일본 1.36명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8.3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의 8배, 서독에 비하면 20배가 넘는 사망률이었죠. 당시 태백 정선 일대의 광부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었는지는 정부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정화 내무부 차관은 사북 사건 발생 직전인 1980년 3월 14일 계엄사령관의 자문을 위해서 구성된 계엄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탄광청 광부들에 대한 실상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광산의 경우 광부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비참하다. 주택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 생활 여건도 나뿐이거니와 광부의 임금으로는 자녀 교육이나 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인데다 요즘은 체불 노임 때문에 이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다. 광산에서는 이러한 광부들의 입을 막기 위해 덕배라는 폭력 조직까지 동원하고 있다. 원성이 집단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체념적인 이들의 원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시 계엄군도 이렇게 광부들의 지금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깡패까지 동원돼서 있어.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썼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북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시위가 또 그때 또 빨갱이 했거든. 빨갱이 맞아요. 무슨 뭐 폭력을 동원했네. 무법 천진에. 아유, 답답할 노릇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북 탄광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전혀 하지 않고 오용 노조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현 노조 집행부가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1979년 4월 6대 지부장 선거가 펼쳐집니다. 오용 노조를 비판하던 노조원들은 이원갑을 밀었고 기존 집행부는 현 노조위원장 이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이재기는 2대 지부장으로 재직 중에 횡령죄로 쫓겨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이미 횡령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자격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비호로 이재기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용노조니까 가능한 일이죠. 네. 자, 선거 결과 현 노조위원장 이재기가 재선되었고 광부들은 부정선거의 결과라며 격렬히 항의하면서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1954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까지 제출했으나 노동부와 강원도지사는 선거에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이재기 체제를 정식 인정했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 이재기 씨는 자격 조건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네. 그 뭐라 그랬죠? 피선거권. 그렇죠. 피선거권이 박탈된 없는 사람이었어. 예. 그런데 회사가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 자, 어설프게 봉합된 오용노조 문제는 1979년 연말에 있었던 임금 협상 문제로 다시 터지기 시작합니다. 광산 노련은 탄광 회사들의 임금 이상 42.75% 8만 5천 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고 노동자들은 1980년 3월 2일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42.75% 너무 많이 요구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박정희 정권 때 눌렸던 게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 얼마나 오랫동안 산업역군이란 미명 아래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겠어요. 그리고 이 동원탄광은 임금 인상 시기가 되면 인상의 기준이 되는 3개월 전부터 임금을 일부러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게 그런 아주 꼼수를 부린 거예요. 파렴치한 수법을 쓴 거죠. 그럼 앞에 얘기했던 42.75%는 사실 아닌 의미가 거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노사가 대립하던 와중에 사북탄광 노조위원장 이재기가 노조원들에게 어떠한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비밀리에 사측과 임금 인상 20% 안에 합의를 단행합니다. 1980년 4월 16일 노동자들은 서울로 상경해서 광산노련 사무실을 점거하고 항의 시위를 벌였으나 광산노련은 무엇보다 당장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일단 내려가서 이재기의 해명을 들어봐라 이렇게 제안했고 노동자들은 사북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 18일 이재기의 해명이 있는 자리였으나 이재기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만한 태도로 일간 강부들은 4월 18일부터 임금 인상과 어용노조 지부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네. 그렇죠. 그러나 회사 측이 이 요구를 듣지 않은 채 경찰을 개입시키고 항의하던 노조원을 연행해 가자 유혈 사태로 번져 나갑니다. 늘 뭐 이번에도 뭐 사실은 그랬었습니다만은 폭력 시위 뭐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 보면 경찰이 조장하는 거야. 맞아요. 들쑤셔요. 꼭. 촉발을 시킨다라는 뭐 여러 의혹들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데. 그렇죠.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이재기는 횡령 문제도 있었지만 다른 문제로 노조원들의 불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당시에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납부한 상태였는데 이 돈이 몽창 사라집니다. 노동자들은 여기에도 이재기가 끼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계속 그 불신 불만이 쌓여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폭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행된 노동자를 석방하라면서 광부들은 사북지서로 달려가서 연좌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앞으로 집회는 허가를 받고 열겠다라는 각서를 써주면 연행된 광부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재기도 그날 나와서 면담을 주선하겠다 이렇게 경찰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광부들은 각서를 썼고 다음 날인 19일 집회 허가 신청을 냈으나 4월 20일 경찰은 이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통보했으며 이재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낚였네. 네, 낚였죠. 경찰이 약속을 어긴 거죠. 이에 동원 탄자 강부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자 지부장인 이재기는 당국에 경찰 개입을 요청했고 경찰 50여 명이 동원 탄자로 출동해 노조 사무실을 봉쇄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죠. 사복 경찰을 사무실 안으로 몰래 넣어가지고 체증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체증을 하려 했고, 근데 멍청한 건지 항상 걸려. 그렇죠. 항상 걸려. 그래 이 사복 경찰관들이 노조원들에게 정체가 탄로나자 이 사복 경찰이 필사적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집차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되자 4명의 광부가 이 경찰 집차를 가로막았는데 경찰이 집차를 그대로 돌진하고 말한 거죠. 들이받고 잠깐만. 사람들을 생각 안 한 거죠. 얼마 전에 성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체증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근데 성주에서는 사람을 안 쳤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광부 4명이 차에 치여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당시 지금 광부들이 다 풍부해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로. 거기에서 사람이 다쳤으니까. 여기에다 뿌락치짓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도망가는 과정에 사람까지 들이받고 갔으니. 근데 이 강부 당시 이 시위에 참여한 강부들이 3,000명이에요.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6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맞아요. 예. 소문이라는 게 거기서 또 도는 거야. 소문은 또 돌면 돌수록 더 커지죠. 야, 우리 그 차에 받쳤대. 차에 받쳤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해갖고 차에 죽었다고 나가는 거야. 경찰이 우리 광부를 죽이고 도망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4월 20일 오후 4시경 노동자들은 사북지서를 습격하여 지서장을 폭행하고 기물들을 파괴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이재기를 찾기 위해 노조 사무실과 노조 간부 사택을 습격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부인들이 주도를 해서 어용노조 간부의 부인들을 폭행하고 능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군인들하고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조 위원장 아니면 뭐 간부의 부인은
그 부인들끼리에서도 되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20일 오전에는 흥분한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이재기의 부인이 거리로 끌려 나와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이것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약점이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때문에 사북 사건이 사북 항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기는 톡겼어, 이미. 예? 그렇죠. 톡겼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시위대는 흥분을 했으니까. 찾아보니까 이재기는 톡겼고, 이재기 마누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누라를 잡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이재기 마누라를 잡으면 이재기가 나타날 줄 아는 거야. 근데 이재기가 나가면 진짜 죽는데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재기 마누라를 홀딱 벗겨가지고 린치를 했죠. 린치를 하는 건데 그 기둥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막 성희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터로 음모를 태우고 뭐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노조원의 부인 한 명이 우유 팩에다가 이제 냇가에 흐르는 그 깨끗한 물 담아가지고 주려고 그랬더니 뭔데 물 갖다 주냐고 그러고서 막 너도 같은 패 아니냐고 그런 식이었대요. 그러니까 노조원들도 그렇게 린치 당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아는 노조원들도 함부로 나서서 도와주질 못하는 거죠, 분위기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이 사건이. 아무리 흥분을 했어도 정도라는 걸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도를 넘어서 버린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위대에 욕이 이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아니 그때 그런 일을 벌였는데 어떻게 이게 항쟁이야? 라고 이제 공격의 빌미를 줬는 겁니다. 어쨌든 경찰이 도망가고 난 뒤에 시위대가 흥분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또 폭력성을 띈 것도 사실이다. 특히 방금 설명드렸던 이재기 부인의 린치 사건은 아주 심각한 거였죠. 결국 이 이재기 부인 린치 사건을 말미암아서 노동쟁의의 순수성이 훼손되었고 시위대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렸으며 언론과 정부는 이를 부각시켜가지고 시위대의 불순함, 즉 선동, 북한의 사주 이런 것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사북 사건을 다뤘던 1980년 4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광부 3,500명, 유혈 난동, 사부급 점거 4일째, 경찰 1명 사망, 46명 부상, 외곽로 바리케이트 차단, 16일부터 농성 중 경찰차에 치이자 격화. 이렇게 당시 언론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죠. 뭐 지금도 뭐 별반 다르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노동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쓰잖아. 근데 1980년 4월 달이면요. 굉장히 언론에 대한 검열도 심했을 때고 이 사북 사건에 대한 보도 지침 같은 것 경우에도 굉장히 확실하게 내려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북 사건 일어나고 4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난동, 점거 이런 식으로밖에 쓰질 않았던 거죠. 당시 그 조선일보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게 아니고요. 모든 기사들이 이렇게 왜곡해서 그 대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시위가 보도했습니다. 뭐 보면 폭력 휩쓰는 무법천지, 공포의 탄광촌, 곡괭이와 도끼로 무장, 파괴와 방화, 부녀자들도 흉기 들고 가세, 40대 남녀 피 흘리며 질질 끌려가, 술 취한 강부들 몰려다녀, 기자들에게 폭행, 지저습격, 경찰관 1명 사망, 길목마다 꽃갱이 들고 난동. 이렇게 쓰니까 일반 국민들은 야, 완전 무법천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봐서 볼 수 없죠. 근데 다 그래요. 볼까요? 서울신문 동원탄자 강부 3천여 명 유혈 난동, 조선 무법 휩쓴 공포의 탄광촌, 그리고 뭐 서울 충격 던진 막장의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참 아유 우리나라 언론들은 참 문제야. 여기서 제대로 조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보도 지침 내려서 그대로 쓴 거 아니야. 언론 통제가 너무 심했어요. 답답한 노릇이죠. 이 시위는 광부들과 그의 가족들 6천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광부 측은 경찰이 어용노조와 회사 측을 두둔한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더욱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어용노조 이재기 지부장마저 도망쳐버리자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광부들은 4월 21일부터 3일 동안 사부급 시가지를 완전 점거하여 공권력을 무력화시켰으나 광부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사수대들이 무기고와 화학고를 통제하는 등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을 수반하였습니다. 자치방범대도 조직하여 질서를 잡았고요. 생필품 파는 가게들은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단 한 건의 치안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사북을 무법천지, 난동, 유혈, 폭동으로 묘사를 했으나 그들은 결코 난동을 부리거나 무법천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 장면들을 보면은 광주민주화 운동 때랑 굉장히 비슷하죠. 자경단 조직해가지고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 잘 되고 그랬던 곳이었으니까 광주도.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숨졌고요. 160여 명의 경찰과 민간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부금은 4월 24일까지 광부들의 세상, 노동자들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다음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이 2016년 1월이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EJ 방송할 것 같은데 이거 광고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열심히 지밍글리시 홍보해야겠는데. 여러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싶으시면 지밍글리시에서 공부하셔야죠. 왜 마음만 먹고 지금까지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매일 30분씩 전화영어나 화상영어를 통해 영어로만 대화하는 수업 방식 1대1로, 그것도 좋은 선생님과, 게다가 한 달 95,000원.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광고할 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영어 잘하십니다. 매일 30분씩 영어로만 대화했으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시작해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색창에 GMEnglish. 마음 먹었으면 바로 실천하세요. 인테리어 공사하려니 이것저것 골라야 할 게 너무 많아. 벽지도 다 비슷해 보이고 타일은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데 어렵다, 어려워. 너 시움을 아직 모르는구나? 스마트폰에 시움 앱만 깔면 여러 디자인 중에 딱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시움? 그런 앱이 있었어? 시움은 가격 비교 사이트와 다르게 공사와 감리도 직접 책임지고 1년간 무료 AS까지 해준다고. 견적 나온 것과 달리 추가 비용이 있는 거 아니야? 가격으로 장난치는 업체가 아니라니까. 스마트폰에서 디자인 딱 고르고 지평수, 방, 화장실 소득만 딱 입력. 그럼 견적이 짠! 어허, 당장 스마트폰에 시움부터 깔아야겠다. 스마트폰에서 시움 앱을 다운받으세요. 여러분의 집이 달라집니다. 어, 22일 오전 강원도 경찰서는 병력 300여 명을 동원해서 사북지서를 되찾게 됩니다. 이윽고 경찰과 시위대는 동원탄자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인 안경다리에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있습니다. 안경다리. 카지노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봤을 것이다. 아까 뭐 생각나냐고 물어봤을 때 나 당신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지금 여기 카지노잖아. 카지노죠. 예. 그러니까 그 광부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카지노를 세운 거지. 그렇죠. 에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참고할 만한 게 카지노 여러분들 가는 거 좋은데 카지노 가기 전에요. 그 태백에 가면 석탄박물관이 있어요. 네네.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 애들 데리고 가도 좋고 또 시원해. 여름에 가면. 그렇죠. 태백 원래 시원한 동네지만.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잘 만들어놨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석탄박물관 가고 그 앞에 또 동굴도 있거든. 동굴도 가보고 카지노도 한번 가고. 카지노만 가지 말고 좀 돌아란 말이야. 이렇게. 누구한테 한 얘기야? 이번 기회에 정성군은 정성군 홍보대사로 이동영 작가를 적극 역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 출신이니까 그러네. 아, 태백시. 예. 그 동네 맛집도 많이 알 거 아니야. 태백에? 네. 태백에는 물닭갈비가 아주 맛있지. 그 희한하게 딱 이게 광부들이 옛날 먹다가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물닭갈비 맛있습니다. 그리고 정선 태백 그쪽은 또 메밀이잖아, 메밀. 예, 메밀도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아까 황지 얘기 나왔지만 황지에 가면 원래 태백이란 곳이 장성, 철암, 황지 이 세 동네가 합쳐서 태백시가 된 거예요. 원래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하여튼 황지에 가면 황지 연못이 있어요. 조그만해요. 예. 우리 안가만해.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 연못이에요? 낙동강 발원지지. 거기가 낙동강 시발점이에요. 발음 잘해라. 시발점. 그래 부산까지 흘러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황지 연못에서는 맑은 물이 나오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낙동강은 녹조지. 녹조죠. 그러니까
데이트 코스로 태백이 좋다니까. 그러네요. 아까 얘기했죠. 석탕박물관, 또 고현동굴, 또 지금 얘기했던 황지연못. 이런 데 가서 아는 척 해봐.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인다니까. 거기다 드라이브 코스도 꽤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 한참 단풍이 절정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치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러면서 슬슬 동해시로 넘어가면 돼. 아니 그러니까 딱 코스야. 그렇게 해가지고 10분만 넘어가면은 동해시야. 강원랜드잖아. 강원랜드 가고 인간 무상들이 지금 저렇게 놀고 있다고 보여주고 이 오빠는 성실한 사람이야 보여주고. 그 용도로 가는 거야 거기를? 그 다음에 뭐 묵호를 가든 동해를 가든 저 가든 딱 가갖고 알아서 하면 돼요. 그거는 알아서 뭐래? 뭔가 하는 거지. 코스 좋다니까. 내가 데리고 가서 싫어하는 여자들이 없었어. 아 그래요? 2박 4일 가르쳐줘라. 그거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야.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고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야. 근데 또 요즘은 또 원래 태백이 고기가 좋아. 지금도 좋아요 고기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횡성 한우만 유명하잖아요. 태백이 한우는 지금 뭐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횡성소 나왔으니까 횡성 한우를 밀지만 다른 데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광부들이 옛날에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태백에 고기 음식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공기도 좋고 청정구역 아니야. 거기도 그러면 식육점이라고 그래요? 식육점이라고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서울은 정육점이라고 하잖아요. 뭐씨 몰라. 뭔 소리야 갑자기. 푸주간이다 푸주간. 아 그래? 어쨌든 많이 태백의 발전을 위해서 카지노 하지 말고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대목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목 놓아서 비판했던 예비군을 한참 빡세게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동원탄자 예비군 동대가 굉장히 예비군 훈련 잘 받기로 소문난 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전투병 수준으로 예비군 대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직장 예비군이 그래서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고라든지 그런 거 관리하고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도 굉장히 무서워했고 뒤에 좀 이어지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기고 얘기했지만 하여튼 지금 그 광부들이 도시를 점령한 거잖아요. 경찰들 다 도망가고 경찰에 무기고 있을 거고 또 본인들 직장에 있는 무기고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여기 탄강에 다이나마이트가 있잖아. 그치. 그거 쓴다 그러고 경찰과 대치하고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딱 못하게 했던 거 아니야. 하지만 스스로 이게 자정작용을 했었죠. 사북광업소 광부와 부녀자들은 광업소 진입로 근처인 안경다리 일대와 노조 사무실, 복지회관 등에 모였고요. 집결한 광부와 부녀자들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윤혜영 당시 강원도경국장은 진압 경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1군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강원도경 윤혜영 국장입니다. 사북광업소 광부들의 소유를 진압하기 위해 사북광업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진압경찰 숫자가 300여 명에 불과해 수천 명이 넘는 광부를 진압하기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군병력 지원이 없으면 진압이 불가능하니 군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야, 이때 군병력이 투입됐으면 이게 여기가 광주민주운동 되는 거예요. 광주가 되는 거지. 예. 경찰의 군병력 지원 요청에 대해 1군 사령관은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광부들의 시위에 군이 진압에 나설 경우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군 병력 지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 경찰력으로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은 1군 사령관, 군병력 출동 대신에 원주 1군수지원사령관에게 지시를 해서 군수지원사령부 병력 300여 명을 출동 준비시키도록 했습니다. 사북 인근의 영월과 정선지역 향토사단 예하대대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출동 준비 대기도 지시했습니다. 군병력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한 윤혜영 도경국장은 300여 명의 경찰 병력으로 진압에 나섭니다. 곧장 사북으로 진입해서 사북지서를 접수한 윤혜영 도경국장은 광부와 부녀자들을 향해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계엄령 하에서 진행되는 여러분들의 집회는 불법입니다. 즉각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에 나서겠습니다. 자신의 경고방송에도 꿈쩍도 않는 광부들의 무리를 보고 윤혜영 도경국장 발끈합니다. 그래서 진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압 장비를 거의 갖추지 못하고 300여 명의 경찰 병력으로 수천 명 이상 운집한 상태에서 고지와 마찬가지인 안경다리 위 철도길 광부를 진압하려 한 작전은 그야말로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었죠. 이 과정에서
끔찍한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시 수천 명의 대열을 이루고 있던 시위대는 흥분한 나머지 공권력 투입에 겁먹지 않고 강목을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경찰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황망하게 퇴각을 결정했고요. 경찰 병력은 뿔뿔이 흩어져서 수시간 뒤에야 재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경찰이 갖고 있는 건 철탄밖에 없었으니까 철탄 가지고 3,000명을 어떻게 잡아나?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 예비군대 굉장히 잘 훈련된 조직이었다니까요. 아, 이거 참 무리하게 왜 이랬을까? 유혈 사태를 바랬나? 설마요. 그건 너무 음모론적인 발언 아닌가요? 한편 정권은 진압을 위해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하고 있었네요. 예. 진실하위 보고서의 자료를 보면요. 최초의 군병력 투입 계획은 4월 21일 교통사고 아까 얘기했던 찝차. 예, 사건 직후에 노동자들이 사북지소로 몰려갔을 때 경찰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군병력 투입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또 22일 오전에 강원도 경찰서는 경찰 병력만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군 계엄사령군에게 군병력 투입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죠. 예, 거부당했었고 다른 자료를 보면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계엄사에는 4월 22일 23시 모 공수여단 모 대대가 진압을 위해 원주로 부대 배속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11 공수여단이라고 하네요. 부대 배속됐다고 하면 도장 한 방이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었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군 계엄사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투입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5.18은 광주가 아니고 사북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4.18 광주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뭐 결국은 이제 이게 오래 가지 않고 협상이 통과되면서 군병력 투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협상할 때는 부녀자들이 많이 나섰다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좀 그렇잖아. 남성들은 또 흥분해 있는 그렇죠. 상태고. 흥분하고 과격해지고 또 시위 중에 또 시위만 하겠어요. 술도 마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흥분할 텐데 아녀자들이 이걸 막아서서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협상해서 타결된 겁니다. 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군부대가 투입되지 않은 것은. 이게 여기도 군부대가 투입되고 광주도 투입되지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있어요. 예. 4월 20일 15시경부터 동탄 노동자 주민대표로 구성된 시위대 측 협상단과 회사, 경찰 지휘부, 광산 노조로 구성된 대책본부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이견이 커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23일 오전에는 대책본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합의서가 사북 읍내에 뿌려져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23일 밤부터 밤샘 협상을 벌입니다. 24일 새벽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위대 측이 양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종 합의된 11개의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재기와 노조 집행부 사퇴. 2. 부상자 치료 및 보상금 회사 부담. 3. 피해 주택 복구 회사 부담. 4. 하청업체 노인과 상여금 상향 조정 건의. 이건 건의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5. 신용협동조합 미지급금 회사 부담. 6. 79년도 징계자 상여금 삭제금 지급. 7. 파업 4일간의 휴업수당 지급. 8. 1, 2월 임금 인상 소급분 20%를 5월에 지급하고 탄가 인상 때 재조정. 임금 인상은 사실상 안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상여금 250%를 400%로 인상. 10. 경찰 실력 행사 절대 삼가. 11. 회사와 당국 사태 해결에 절대 노력. 이렇게 협상이 됐지만은 뭐 지켜지진 않았는 거지 뭐. 이같이 합의사항에 따라 24일 오전 중에 김순희 부인을 석방을 하고 지서와 광업소 사무실을 경찰과 회사 측에 인계함으로써 21일부터 24일에 거친 4일간의 사북 사건은 일단락되었고요. 4월 28일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출근율은 89%로 평소의 출근율 90%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김순희 부인이 아까 그 이재기의 와이프 린치당했다는 그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합의가 되고 잘 끝났으면 좋은데 경찰이 나중에 이제 난리를 친 거죠.
자, 경찰이 그 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경찰은 25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경찰이 실력 행사 안 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냥 수사에 들어가서 27일부터 군, 검, 경으로 구성된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을 만들고 5월 6일부터 20일까지 동원 탄자 노동자 지역 주민들을 체포하여 조사했습니다. 이때 연행된 광부들은 70여 명이었는데, 뭐, 다른 증언에는 700여 명이었다 이런 증언도 있어요. 우리가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보안대원들에게 의해 가혹한 구타와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너무나 예. 당연히 예. 당시가 어떤 시대인데 당연히 끌려가면 그렇죠. 박살나는 시대였죠. 예. 또 이분들이 끌려가면 이분들만 두드려 맞는 게 아니잖아. 야, 누구 대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이거 누가 시켰어? 야, 그렇지. 누구 불어야지. 누구 불어야지. 하나 불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웃끼리 불화가 일어나고. 야, 니네 남편이 우리 남편 불었다 그러면 머리 쌓고 싸우고. 예. 엉망이 되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예. 엉망진창이. 그리고 이 앙금은 사태가 끝나도 해결 안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원수로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누구 하나는 떠나야 되는 거야. 이 도시를.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1980년 8월 4일 1군 사령부 개헌 보통군법회의에서 결국 이원갑, 신현희 등이 징역 5년, 조행웅, 신경, 신천수 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등 총 3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처벌받은 사건 관련자들은 출소한 이후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갖가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니 씨, 블랙리스트는 뭐 맨날 튀어나오는구만.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1980년대도 블랙리스트가 있었구만. 다른 데 취업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술 먹고 파출소 잡혀가면 띡띡띡 나오잖아. 네. 그렇죠.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자, 회사에 복직했다가 압박을 못 이겨서 스스로 퇴직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블랙리스트 때문에. 예. 또 관련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 기간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북 사건 당시 사북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100일장 같은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서주영이 쓴 글. 6학년 서주영. 효진이가 운동장 구석에 쓸쓸히 앉아서 굵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곧 엉엉 울 것만 같았다. 아마도 효진이는 사북 사태로 끌려간 엄마 생각을 하고 있겠지.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도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하는 지영이와 효진이가 나보다는 한참 더 큰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 주영이가 효진이랑 같이 도시락을 먹는데 효진이 반찬이 없어요. 맨밥. 아니 엄마가 잡혀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6학년 아이가 말이야.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빈부격차를 벌써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자, 5학년 김승남. 나는 다른 아이들 같이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는다. 나는 언제나 까맣게 화장하시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왜 또 쳐울어? 아버지가 광부하셨어?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새까맣게 보이면 친구들이 놀리고. 5학년 김승남. 나는 다른 아이들 같이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까맣게 화장하시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새까맣게 보이면 친구들이 놀리고 그때가 제일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아버지는 휴일이 되면 잠만 주무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도 다른 집처럼 나가서 놀아요. 예? 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쓸쓸한 표정을 지으신다. 5학년인데 앞에 제가 생각했는데 앞에 보면 아버지는 오늘도 화장을 하셨다 뭐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휴일이 되면 잠만 주무신다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나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
왜 주말에 아버지가 잠만 자는지. 이제 이해되죠? 이해합니다. 예. 잘 수밖에 없어. 주말에 잘 수밖에 없어. 진짜로. 재수 씨 이해 좀 해줘요. 아니 놀고 싶지 애랑. 잘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부끄럽게 생각할 때 있다고 또 하잖아요. 모순되는 이야기지만 왜 이렇게 글 썼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주영이가 쓴 거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김승남이 쓴 거 아버지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생각한다 이런 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사회의 불공평함 그렇잖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 자가용에 TV에 그렇죠. 다 고급 전화 그때는 전화기였을 테니까 고급 전화기 받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오고 우리 집 보면은 다 그 블록으로 지은 그 따닥따닥한 집들밖에 없고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딴 집은 돌멩이로 붙인 2층 양업집인다 그런 생각 들겠죠. 슬레이트 하니까 말이죠. 그 광부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다 했잖아. 예. 슬레이트에 구워 먹지. 슬레이트에 구워 먹었어. 안 그래도 탄광에서 진패. 성면이 돼지고기로 다 이제 그때는 진짜 슬레이트에 왜 이렇게 구워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게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저 강변에서 슬레이트 주워가지고 막 구워 먹었거든. 그래요. 하나 더 소개할까요? 6학년 노영민. 아니 이 제목이 막장이야. 시 제목이 막장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아요. 좁은 길에다 모두가 컴컴해요. 오직 온갖 소리만 나는 것이어요. 이 6학년 맞아. 너무 많은 걸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막장.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좁은 길에 껌껌하고 드드드득 소리만 나는 것 아니야. 소음만 나는. 보이지 않으니 그 공포감은 더 심해질 테고. 근데 사북초 또 뭐 장성초, 태백초 이런 아이들이 당시에 사북 사건 일어나고 이런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정말 눈물 나. 오늘 세작처럼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 너무 많아요. 너무 나는데 오늘 내가 딱 3가지만 갖고 왔는데 그래요. 참 씁쓸하네. 보니까 이때 이렇게 초등학생이던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되면은 또 대학생이 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학생들이 우리보다 약간 선배지 뭐. 그렇죠? 약간 선배들이고 지금 50대쯤 됐겠네. 지금 50대입니다. 40대 후반 그랬을 텐데. 40대 후반 50대. 한참 이제 민주화 운동 세대에 딱 맞물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사북 사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다가 되게 처참한 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고 머리가 큰 자식들은 아버지랑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머리 큰 자식이 저렇게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너무나 다치는 걸 아니까 어떻게 말리지는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50대쯤 됐을 이 당시 초등학생들 50대 됐다고 1번 찍는 거 아니야? 이 동네가 또 이 동네에 안 사시겠지. 이 동네에 지금은 안 사시겠지. 이제는 안 사시겠지만 그래 참 그렇네요. 좀. 근데 당시랑 지금이랑 별반 다른 게 없어서 이게 이제 사회 밑바닥 계층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삶이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지금도 아까 뭐 88만 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러니까 4인 가족이라고 기준을 하고 4인 가족 한 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 받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자, 진실과 하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사북 사건은 탄광 기업주의 행포와 어영 노조의 항거하며 시작됐지만 국가 공권력의 개입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딱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탄광 기업주 행포, 저임금, 또 그 작업 환경 엄청 안 좋고 복지 없고 이런 행포에다가 어영 노조 때문에 너무 부당함을 당했으니 거기 한가에서 시작됐지만 경찰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이게 막 폭로사태 번진 거죠.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뭐 노사가 타협할 수도 있는 문제고 어영 노조가 물러날 수 있는 문제고 그랬었는데 공권력의 개입. 그러나 사북 사건이 사북 항쟁이 안 된 이유는 분명히 얘기했던 그 폭력 사태. 그 폭력 사태 많이 사건가 있었다. 그리고 사북 사건을 사북 항쟁으로 국가가 정식으로 격상을 시키면 보수에서 또 난리 나겠지. 이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그런 걸 가지고 온통 도배를 할 겁니다. 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동네에서 뭔 놈의 항쟁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여튼 뭐 그분들은 탄강촌이 뭔지 몰라요. 막장을 모르지. 몰라. 아이씨.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20살, 21살 공부 존나 열심히 하니까 판사 개코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 나처럼 이렇게 막장도 겪어보고 광부 아내가 바람난 것도 좀 보고 이런 사람들, 이런 다양한 경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여기 3명은 막장을 다 한 번씩은 경험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뒤에 지금 방송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급하게 마무리. 예.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수구 정권은 절대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아버지 평생 택시하고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평생 소원이 제가 택시를 안 하는 거라고, 여기는 막장이다라는 얘기를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택시하는 거 부끄러웠어요?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제가 택시를 혹시 할까봐. 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나 장사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장사를 했네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교세고 되게 기뻐하셨지. 잘렸네요. 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EJ 238회는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서 씨라고 아나? 예. 네.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을걸요, 아마? 언제? 김구 특집. 아, 방송에 나왔죠? 예. 네. 박기서 선생을 모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또 한 분의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로 아주 폭풍적 반응을 일으켰던 정훈현 선생, 박기서 선생, 정훈현 선생 두 분 모시고 EJ 238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며칠 날 올릴 겁니까? 모르겠어. 스케줄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보고 편집하고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23일 날 올려줘요. 왜요? 23일이 안두희를 처단한 날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제공 정소영, 강희진, 남한차, 임미선, 안상보, 남상호, 내 아이 아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s dancing when I was 12. I was dancing when I was 12. I was dancing when I was out. I was dancing when I was out. I danced myself right out the womb. I danced myself right out the womb. Is it strange to dance so soon? I danced myself right out the womb. I was dancing when I was 8. I was dancing when I was 8. Is it strange to dance so late? Is it strange to dance so late? I dance myself into the tune. I dance myself into the tune. Is it strange to dance so soon? I dance myself into the tune. Is it wrong to understand the fear that dwells inside a man? What's it like to be alone? I liken it to a balloon. I dance myself out of the womb. I dance myself out of the womb. Is it strange to dance so soon? I dance myself into the tune, and then again once more. I dance myself
dance myself out of the womb.